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죠. 통일 신라와 그리고 위에 또 하나의 나라가 탄생합니다. 발해. 그래서 통일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 신라가 최종 승자로서 통일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통일 신라가, 위에는 근데 새로운 나라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잠깐 확인하시면요, 이제 이 통일 신라 요만하고요. 나중에 발해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땅에 이제 발해가 생기는데요. 자, 우리 잠깐 이제 신라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된 나라, 새로운 나라. 자,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제 신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신라를 조금 정리를 하면요. 신라는 3단계 신라가 있다고 해요. 자, 통일 전, 통일 후, 그리고 망해가는 신라. 그래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중하, 우리가 성적표에도 상중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1단계 신라를 상대, 신라의 상대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신라가 통일했을 때 신라의 종대 시대, 그 다음에 신라가 우리 망해갈 시대를 신라의 몰락기, 신라의 하대 시대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중하, 상대, 중대, 하대. 자, 통일 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엄청 왕권이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 이제 통일 후에, 자, 오늘은 통일 후를 배우니까 이제 통일을 하자마자는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 왕이 뭐 엄청 기세등등하죠. 왕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왕권이 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가 망해갈 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요. 이제 막판에는 왕이 이제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하대는 신라 말은 왕권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한데 이때는 왕권이 약해져요. 왕권이 강해지면,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세다는 건 신하가 약하다는 얘기죠. 신하를 누르고 왕권이 세다는 얘기니까. 근데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하의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어느 시대든지. 자, 그러면 이제 통일 이후에 왕권이 세집니다. 왕권이 세지니까 바로 우리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고요. 귀족들의 회의가 바로 화백회의. 화백회의도 파워가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귀족도 약해지고 화백회의도 약해지고 화백회의의 짱 바로 상대 등도 파워가 약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왕권이 세면 왕이랑 한 편이 있어요. 왕의 직속 기관 집사부, 집사부의 기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집사부의 또 관리 시중의 파워도 세집니다. 왕이 세지면 같이 세지는 애들, 그럼 귀족과 그 무리들은 힘이 약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셀 때는 관료전, 우리 관리들한테 관료전이라는 걸 주고 노급이라는 걸 폐지합니다. 왕권이 셀 때는 관료전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말은 반대가 되겠죠.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제 덩달아 집사부, 시중 약해지고 관료전도 안 주고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 그 다음 귀족, 화백회의 상대 등은 다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권력 구도가 이렇게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통일한 이후에는 왕권이 세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는 통일 신라는 왕권이 강해지고요. 강력한 왕권, 이것을 전제 왕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3명의 왕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열, 문무, 신문학. 무열, 문무, 신문학. 이렇게 3명의 왕이 이제 통일신라 때 기억해야 될 왕이에요. 자, 우리 무열왕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 네, 바로 신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 김유신의 동생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왕이 됐는데, 사실 이제 신라는요, 철저하게 신분제도가 강한 무슨 제도? 골품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치사한 신분제도였죠. 자, 그런데 우리 왕은 항상 성골만 왕이 됐습니다. 성골이 왕이 되다가, 자, 성골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성골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진골에서, 똑같은 왕족인데요, 성골, 진골, 그동안은 계속 성골에서만 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골의 대가 끊기는 순간 이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바로 무열왕 김춘추예요. 그동안은 다 성골이 왕이었는데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탄생했고요. 자, 본명은 김춘추죠. 무열왕 김춘추. 자, 김유신과 함께 굉장히 많은
우리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이제 밑밥을 다 깔아준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안정과 이제 문화가 융성해지는. 자, 그러면 이제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결국에는 자,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통일한 건 아니고 아버지는 그 바탕을 다 밑밥을 다 깔아줬으면 이제 아들이 제대로 통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 과정이 있었지만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당나라랑 전쟁하죠. 나당 전쟁에서 이겨서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676년에 그것은 이제 문무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문무왕, 네, 문무왕. 자, 그다음에 문무왕의 아들 바로 신문왕. 뭐 신문지인가요? 신문왕이죠. 네, 우리 신문왕 가장 나라가 안정됩니다. 가장 왕권이 세지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잘해진다 보면 돼요. 무열왕이 밑밥을 깔아주니 아들 문무왕이 통일하니 그 다음 굉장히 이제 나라를 강력하게 잘 이끌더라. 자, 그래서 신문왕이요 가장 강력합니다. 웬만한 이제 통일신라의 제도들은 다 신문왕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문왕 때 많은 자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도는 전부 다 신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집권 체제, 국가의 기틀을 제일 잘 만든 네, 그런 왕권을 제일 강화했던 신문왕, 무열문무신문, 이 3인방 3세대 무열문무신문왕 이렇게 해서 통일 후에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통일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다. 자, 그럼 뭐부터 하실래요?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싹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새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거를 일단은 정치는 누가 할지, 세금은 어떻게 거둘지, 나라는 누가, 군사를 놓아서 나라는 어떻게 지킬지, 공무원 월급은 어떻게 주고, 그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정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배울 겁니다. 조금 머리는 아프겠지만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나왔으니까 모든 걸 싹 다 뜯어 고칠 테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는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군사 뭐 토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왕의 직속 기관이 있었습니다. 아까 왕권이 세진다고 그랬죠? 집사부의 짱은 시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왕이 집사부한테 일을 시키고 집사부의 짱 시중이 목소리가 커지죠. 자, 그러면 귀족들은 깨갱합니다. 화백회의 약해져요. 그쵸? 귀족이 약해지니 화백회의가 약해지지, 화백회의 짱의 상대 등도 약해지죠. 네, 그래서 집사부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요. 시중의 권한이 세지고요. 화백회의 상대 등 약해지고 이때는 왕권이 센 시기다. 자, 그러면 우리 신라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 똑똑하고 그 유능한 사람들 육두품이 많습니다. 육두품은요, 통일을 하자마자 왕을 도와줬어요.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육두품이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왕한테 막 조언도 많이 해주고 처음에 육두품은 왕과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신라가 망할 때는 자, 육두품 때문에 신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왕과 대립 관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조언해주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전국 구주 오소경 이렇게 관리합니다. 구주.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통일신라는 요만하잖아요. 요게 통일신라입니다. 자, 이 여기를 이제 9개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주라는 건 이렇게 9개. 그 다음에 수도가 그 당시에는 신라는 경주죠. 자, 경주가 수도예요. 경주가 금성입니다. 금성. 근데 수도가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너무 한쪽으로 짱 박혀 있죠. 그죠? 이렇게 뭔가 딱 가운데 있거나 이런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틀 수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서울 특별시가 있지만 우리가 6개의 광역시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경주가 수도면 리틀 수도, 광역시 같은 거 5개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오소경이에요. 그래서 전국은 9개로, 그리고 이제 수도가 금성이 있지만 리틀 수도, 광역시 같은 5개, 오소경을 뒀더라. 구주, 오소경. 그래서 전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그 편제성을 보완하고 혹시 지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지방 세력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가 있어야죠. 항상 나라 지킬 군대. 자, 군대는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중앙군, 지방군, 구서당 10정.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중앙군이란 중앙이 어디를 얘기하죠? 수도와
궁궐과 여기를 중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방은 전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와 궁궐을 지키는 중앙군은 구서당, 그다음에 전국을 지키는 곳은 십정, 구서당, 십정. 자, 근데 이제 중앙군은요, 또 재밌는 게 중앙군의 군인들을 옛날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심지어는 말갈 사람 다 골고루 뽑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자,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그래,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먹었죠. 그래서 너 백제 사람이야? 너 고구려 사람이야? 막 괴롭히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신라 사람이라고 해서 막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중앙군도 이렇게 골고루 군인들이 섞였다. 이것이 하나된 민족의 융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족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 옛날에는 땅으로 줬어요. 땅으로. 자, 그래서 그것을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관료전.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 여의도 땅 줄게. 여의도 가죠. 자, 그렇다고 여의도를 다 갖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럼 여의도에 거기 수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백성은 다 어떻게 다 쫓겨나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살아요. 근데 이 여의도 땅에서 세금을 걷어갈 권리, 그거를 줍니다. 자, 그럼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월급으로 받아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옛날에 월급 주는 방식의 땅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그 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당연히 국가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관료전을 주는 게 이제 기본인데 노급을 폐지했다는 건 뭐냐면 노급이라는 건 더 심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여의도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의도 그 백성들한테 세금도 걷지만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여의도 백성들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우리 집 와서 설거지 좀 해, 빨래 좀 해, 이렇게 농사도 지어, 이렇게 이 사람들까지 세금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부려먹는 걸 노급이라고 하는데 자, 노급을 귀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권한이 너무 센 거죠. 왕은 싫은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왕은 귀족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급 없애고 관료전이만 가져 이거죠. 세금만 가져가. 우리 백성들을 부려먹지는 말고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왕권이 강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왕권이 약할 때는 당연히 귀족 입장에선 이게 좋잖아요. 노급. 그러니까 노급을 부활시키겠죠. 나중에 귀족이 힘이 다시 세질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땅을 나눠줬어요.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나눠줍니다. 너무 착하죠? 자, 일단은 백성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농부들이에요. 직업이 대부분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기본으로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석이조인게요. 일단 백성들은 그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가고 농사지은 거의 일부는 보통 10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국가도 좋고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백성 좋고 국가 좋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땅도 줘서 국가의 수입도 증대되고, 그 다음에 귀족 세력도 약하게 만들면서 백성들 생활도 안정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나라, 통일된 나라로서 새롭게 시스템을 싹 다 뜯어 고친 거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그 당시에는요, 3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동네 마을의 촌주,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이죠. 네, 그 이장급에 해당하는 촌주께서 자, 그 마을 조사를 합니다. 3년마다 우리 동네에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아이가 몇 명, 자, 뽕나무, 소나무가 몇 그루 이런 것까지 소와 말이 몇 마리 이런 것도 다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싹 다 조사해요. 3년마다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걸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합니다. 왜 조사를 했을까요? 세금 거두려고. 그리고 군대 보내려고. 네, 그런 기본적으로 역시 그런 걸 위해서 자, 우리가 촌주가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그런 목적으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수리 제도라고 있어요. 수리, 상수리입니다. 마수리가 아니고 수리, 상수리. 자,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왕이요.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경계를 했겠죠. 왕 입장에서는 내가 경주에 있는데 막 지방에서 저기 멀리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지방에서 권력자들의 자제들을 왕이 데리고 갑니다. 자, 왕이 있는 수도로 데리고 가는 거죠. 명분은 그거죠. 야, 니네 이제 서울에서, 수도에서 자식들을 유학 보내 이거죠. 그래서 공부시켜. 자,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보내면 그러면 불안하죠.
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불안한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걱정돼요. 네, 한마디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봐. 네 자식 내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 세력 성장을 좀 감시하는 효과로 이런 제도들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런 제도들 견제하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수리,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 자, 이게 통일신라의 제도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는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자, 위에는 새로운 나라 발해가 탄생합니다. 자, 우리 옛 땅은 여기가 우리 고조선 자리잖아요. 자, 고조선은 고구려 자리죠. 네, 물론 고조선도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자리입니다. 우리 삼국시대. 자, 우리 고구려. 자, 고구려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새로 나라를 세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구려를 이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탄생시킨 나라가 발해입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외워주세요. 네, 이런 건국한 사람 당연히 외워야죠. 자,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발해를 세운 자, 여기가 자, 동모산이 한 이쯤 돼요. 자, 여기쯤에서 이제 발해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주, 중국 땅이죠. 중국 만주, 우리 길림성 또는 지린성, 중국 발음은 지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서 이제 드디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켰어요. 네, 그래서 발해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하나가 있네. 밑에는 신라, 위에는 발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합쳐서 별명이 이 시대는 남북국 시대구나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 자,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만주가 옛날에 우리가 놀던 무대라는 걸 또 증거가 되죠. 발해가 여기 있었다는 건 완전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 바닥이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놀던 그런 곳이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주 지역이 우리의 활동 무대였다는 거.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 발해는 어느 나라를 이어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죠? 우리는 옛날 고구려를 이어가는 나라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걸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대볼게요. 자, 지금 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발해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말갈인이에요. 말갈 사람, 만주족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의 주민들. 근데 자, 대부분은 만주족 사람인데 이 발해를 지배했던 건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지배층은 고구려. 그 숫자가 굉장히 쪽수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부분이 말갈 사람인데 소수의 고구려인이 나라를 지배했다는 건 누가 나라를 세웠겠냐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 그렇죠? 자,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 당시 이제 발해 왕이 일본 왕한테 보낸 외교 문서, 그 편지 같은 걸 보면요. 자, 보통 이러잖아. 발해 왕은 발해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고구려 왕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가 고구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 그래서 일본의 외교문서에서 발해를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왕을 고구려 왕 또는 줄여서 고려 왕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 스타일이 막 유행을 해요. 자, 그럼 뭐라고 해석할래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 스타일이 유행을 하겠어? 뭐 일본한테 뭔가를 배워왔으니까 우리가 그 유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발해는 고구려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고구려 양식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럼 왜 유행을 하겠어요? 고구려한테 배웠으니까.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 사람들이 했던 온돌, 뭐 벽돌에 들어가는 무늬 이런 것들이 완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와 무늬 이런 거. 그 다음에 정효공주, 발해의 정효공주 무덤의 그 무덤 스타일. 무덤 만드는 것도 왜 그 스타일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마다. 그런 스타일들이 완전 고구려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이고 고구려를 이어가겠다는 게 확실히 보인다라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애들이요.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헛소리를 해요? 자,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는 다 중국 거였대요. 중국 역사래요.
발해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라고 그런 어거지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웃기지 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거